인류는 언제부터 하늘을 관찰했을까요? 예로부터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늘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담아 별에 이름을 붙이고 하늘이 움직이는 규칙과 변화를 끊임없이 연구해왔죠. 별과 은하, 그리고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주를 연구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인간의 호기심에서 가장 근원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문학은 늘 미래과학이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가장 필요한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학문이 천문학이다. 왜 그러냐? 청동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해 온 것은 하늘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본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지식의 지평선을 끝없이 확장시킨 이 오래된 호기심. 우리는 왜 하늘에 매료되는 걸까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어서라면, 밤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둠을 밝히는 별들의 향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이맘때는 대기가 맑아 1년 중 별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우리나라는 겨울에 좋은 날씨가 맑은 날씨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맑은 날씨가 많고 밝은 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하늘, 밤하늘이 대체로 이제 밤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겨울 하늘에 볼 게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추위와 많이 싸워야 되긴 하지만 겨울 밤하늘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밤하늘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찾아내기 쉽게 동물이나 신화 속 인물로 이름을 붙여놓은 별자리는 옛날부터 여행자와 항해자의 길잡이였으며 계절을 알려주는 지침서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도 별자리는 인공위성의 자세를 결정하는 별 추적기의 기준이 되어주고 있죠. 오늘날에도 별자리는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명성과 낭만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에 가려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되살릴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여기 멀리 갈 필요 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겨울철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천문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서울 중심부에 세워진 도심 1호 천문대입니다. 별을 잊고 사는 현대인에게 초롱초롱한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체험 공간이죠. 도심에서 별을 보기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빛공해입니다. 주변에 불빛이 많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과 행성, 1등성들은 도시에서 잘 보입니다. 그 망원경 속에 보이는 달 그리고 토성을 보신다면 도시에도 천문대가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5년 동안 해왔던 길을 돌이켜보면 천문대, 즉 도심 천문대에서도 많은 분들이 별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도심에서 즐기는 별빛 여행이 시작되며 이곳은 활기를 넣습니다. 건물 옥상에 위치한 천체 관측관. 360도 회전하는 원형 돔에서 20cm 구경의 천체 망원경으로 생생한 우주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죠. 아이들이 처음 관찰하는 대상은 달입니다. 달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이자
망원경으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달의 표면을 가까이서 보다니 아이들은 신기하기만 한데요. 우주의 신비로움에 절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관측했던 대상은 이제 오늘 떠 있는 달을 관측을 했고요. 그 옆쪽으로 보면은 이제 맨눈으로 봐도 붉게 보이는 화성을 망원경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이는지 색깔과 이제 크기를 확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관측했던 ET 성단이라는 거는 이제 카시오페이아 자리 앞부분에 정말로 ET 모양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성단인데, ET보다는 조금 올빼미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ET 성단을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 힘들 거라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1등성이라 불리는 밝은 별은 오히려 도시에서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시골보다 공기층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인데요. 눈에 잘 보이는 밝은 별을 먼저 찾으면 별자리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도시 하늘은요, 전체 밤하늘 별자리 요약판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별들이 잘 보이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1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별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1등성부터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보다 더 밝은 천체가 바로 달과 행성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시 하늘에서도 아주 잘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천체 관측이 끝나면 태양계 여행을 떠납니다. 각 행성의 크기를 비교하며 태양계의 면면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 동력권에 보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가지마. 사람의 몸은 우주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을 한껏 채울 수 있었던 하루. 아이들은 오늘 본 밤하늘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도시에선 별을 그런 미세먼지나 네온 사인 때문에 잘 볼 수 없다 생각하는데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불빛이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가 안 좋은 도심에서 별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기쁜 일 같아요. 뭐 별자리의 매력으로 따진다면 실제 지금은 88개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별자리 모양이나 그 그림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천체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천체를 본다라는 건 뭐 개개의 천체마다 다르겠지만 다 거리가 달라요. 심지어는 몇백 년 전의 모습을 이제서야 보는 천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갈 수 없겠지만 우리는 밤하늘을 보면서 그 별에 그 천체의 과거를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했을까요? 서양 천문학의 발상지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지입니다. 특히 이집트는 별의 관측을 통해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는 등 고도로 발달한 천문학의 면모를 보였죠. 망원경의 발명 이후 서양의 천문학은 일대 혁신을 맞았습니다. 정확한 천체의 관측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공이 큽니다. 그는 1609년 자신이 고안한 천문용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했고, 그 이듬해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지동설을 공표했고, 새로운 우주 체계를 제시하며 천문학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죠.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하늘을 봤을 때 놀라웠던 게, 우리가 보기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태양 면에 뭔가 이렇게 점 같은 거, 흠집 같은 게 있구나, 그 태양 흑점을 발견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천문학은 무엇이냐? 천문학은 발견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더 큰 망원경으로 더 멀리를 보게 되면은 그 이전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양에서도 천문학은 가장 먼저 시작된 학문 중 하나였습니다. 국보 제31호 신라시대 선덕여왕이 세운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로 당시의 높은 과학기술과 건축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귀중한 문화재죠. 2000년 이상 이어져 온 전통 천문학은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는데요. 세종대왕은 천체를 관측하고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국립천문대인 서운관을 설치하고 여러 천문기기를 개발했죠. 이때 완성된 칠정사는 정밀한 별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만든 역법서로 현대의 천문학자들도 그 정확한 관측값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을 보는 것은 제왕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만이 하늘을 관측해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세종대왕은 그 아마 조선 시대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더 열심히 관측을 해서 그것들을 잘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천문유산을 계승 지속하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센터. 망원경조차 없던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여기가 지평이고요. 태양을 이렇게 연구원 앞마당에 복원된 간이는 이를 짐작케 합니다. 한양의 위도를 정확히 측정해 현대의 망원경처럼 천체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었죠. 선조들은 태양과 별의 운동을 읽고 이를 통해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규표라 불리는 관측 의기는 해의 그림자로 일년의 길이를 예측해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사용했던 관측 기록이 오늘날 다시 재해석되고 어떤 궤도 계산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지나가서 관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미 과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천문학 연구는 역사 속의 문화유산을 현대 천문학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옛 것을 통해 현대의 것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온고지신의 자세죠. 조선시대의 혼천의는 하늘의 모습을 지상에 완벽히 구현해낸 사례입니다. 태양계의 운행을 보여주는 우주 모델이자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기구죠. 얘는 서양의 기계식 시계 장치와 합쳐져 하늘의 일주운동과 꼭 맞게 돌아가도록 설계됐는데요. 동서양의 조화로 태어난 이 창조적인 천체시계로 임금은 시간의 질서를 창출하고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혼천시계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량해 왔는데요. 조선 최초의 시계이기도 한 혼천시계는 원래 물시계로 제작됐습니다. 이 장치가 고천문 연구팀은 최근 조선시대의 천문시계 중 중기에 사용한 이민철의 수격식 혼천시계를 복원 중입니다. 안정환에 딱 여기. 수격식이란 물을 동력으로 사용했다는 뜻으로 이는 혼천의의 자동 물시계인 자경로를 결합해 전통을 훌륭하게 계승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과학 유산이죠.
동안에 그 세계 세션을 나눠서 이 실험 장치는 조선 중기에 사용한 부차라는 실험 장치를 저희가 복원 제작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계속 유입이 돼서 물이 차오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부력을 가진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 시대의 어떤 사이펀과 같은 개념이에요. 물이 이 정도 오게 되면 다시 요 끝까지 하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체크해서 요 동력의 힘으로 이제 혼천시계에 혼천이에 적용하는 그런 실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수력 장치를 사용한 혼천 시계는 이른바 수명종이라 불렸습니다. 맨 위에는 혼천의가, 가운데는 물통, 그리고 맨 아래 물시계 바퀴가 달려있는 구조인데요. 물레바퀴를 동력으로 하는 신비한 시계는 일제 침략 때 경희궁에 흘리며 없어지고 말았죠. 의기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현존하는 유물이 없기 때문에 문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헌을 얼마나 바르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헌에 따라서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천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성능을 검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복원 작업은 험난한 항해와도 같습니다. 고대 문헌 연구를 통해 이를 시제품화하고 작동 모델로 만들어 천문학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신라시대 첨성대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기상 업무를 담당한 관상감까지 이어진 우리나라의 고천문 기록은 적어도 14,000여 건 이상이며 아직도 해석과 발굴이 진행 중이죠. (1997년부터) 고천문 연구팀이 온 힘을 기울여 복원한 천문 유산들은 총 15여 점. 이는 2000년에 달하는 유구한 천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강렬한 울림을 전달하고 있으며 과거 천문학을 통해 지식을 찾아가는 인류의 도전을 미래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도약을 앞둔 고천문 연구팀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고천문 연구팀에서는 천문과 관련된 가치 규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천문 관측기기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관측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보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0억 년 전 지구와 태양계가 형성될 무렵 원시 지구는 행성급 크기의 거대 소행성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여파는 대단해서 수많은 잔해가 우주로 튕겨나갔고 그 잔해가 100년에 걸쳐 뭉쳐져 달을 형성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로부터 신비한 존재로 여겨졌던 달은 인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존재였습니다. 많은 신화와 스토리의 원천이자 인류의 문화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죠.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최초로 관측했던 갈릴레오가 가장 먼저 본 것도 달. 그는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믿어온 완벽한 구형의 달의 모습을 뒤집고 달 표면의 거친 분화구를 스케치로 표현해냈습니다. 19세기 소설가 줄 베르는 80일간의 세계 일주,
해저 이말리 등 공상 과학 소설을 집필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중 지구에서 달까지 달나라 탐험이라는 두 편의 연작은 우주를 동경하는 사람들을 자극하며 인류가 우주에 진출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발을 디딘 첫 천체가 달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우주를 탐구하다 보니까 우주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인류는 원래 궁금한 새로운 영역이 있으면 항상 그쪽으로 나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에 다 퍼져 있고 새로운 사람이 살기 힘든 북극이나 남극도 탐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미지의 영역인 우주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주에 대한 인류의 시각이 바뀌게 된 계기는 망원경의 발명 때문이었습니다. 신의 영역이었던 우주는 광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 시작은 17세기. 안경 제작자인 한스 리퍼세이가 두 개의 렌즈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때 물체가 확대된다는 점을 발견, 최초의 망원경을 발명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불과 400여 년 만에 망원경은 최첨단 광학기술 발전의 산물로 여겨지며 신비로운 우주 세계와 우주 탐험의 신세계를 열어냈죠. (45년) 역사를 가진 국내 최초의 천체 망원경 제작업체. 이곳은 1973년부터 한국 천체 망원경 보급에 앞장서 왔습니다. 아마추어용 천문 장비부터 초대형 천문대에서 사용되는 전문 장비까지 이곳의 망원경들은 전국에 퍼져 천문가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죠. 또 국내에 전문 잡지가 없을 때부터 천문학 잡지와 서적을 발행하며 국내 아마추어 천문학도들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망원경을 구하기 힘든 시절엔 직접 렌즈와 망원경을 제작해 천문인들의 갈증을 해소해줬죠. 그때는 망원경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리고 비싸서 만들어 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직접 그 망원경 자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기도 하고, 망원경 제작법이라는 책도 출판해서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직접 유리를 손으로 갈아서 망원경을 만들어 쓰던 그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체 망원경은 천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아 확대해 보여주는 기기입니다. 빛을 모으는 도구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망원경으로 나뉘는데요. 반사 망원경은 빛을 반사하는 특성을 이용해 어두운 천체들을 관측할 때 사용되고, 굴절 망원경은 빛을 굴절시키는 렌즈의 특성을 이용 섬세한 관측에 사용됩니다. 그 원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굴절 망원경은 멀리서 온 빛을 렌즈에 굴절시켜 접안 렌즈로 확대시켜 보게 되죠. 반면 반사 망원경은 부경과 주경 두 개의 거울에 빛을 반사시켜 접안 렌즈를 통해 천체를 관측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빛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두운 대상의 천체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관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천체 사진에도 관심이 생겼다는 김기환, 김가람 씨.
특히 김가람 씨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천체 사진으로 전문 블로그를 운영할 만큼 밤하늘을 기록하는 일에 푹 빠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가 가장 아끼는 한 컷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일 아끼는 사진은 2014년도에 호주에서 찍은 은하수 파노라마 사진인데, 그때 제가 이제 파노라마 사진을 처음 도전해서 촬영을 한 거였거든요. 아무나 볼 수 없는 순간을 사진으로 담는 일. 그 짜릿한 경험이 두 사람이 천체 사진에 빠진 이유입니다. 특히 드문 전문 현상이 있어요. 뭐 혜성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특히 개기일식 같은 게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있거든요. 개기일식 그 시간 바로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탈해하고 그냥 실패한 줄 알았는데 마침 다음 날 개기일식 딱 그 순간에 몇 분간 하늘이 있는 태양의 부분만 열려갖고 관측한 적이 있었어요. 개기일식이란 태양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 김기환 씨는 그 찰나의 순간을 흑양, 즉 검은 태양이라는 표현처럼 잘 포착해냈습니다. 망원경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오랜 시간 셔터를 열어 찍는 천체 사진은 하늘을 관측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른바 빛을 그리는 예술이라 불리며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과학 기록으로 꼽히죠. 여러 장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럼 하늘의 매력에 푹 빠진 두 남자가 꼽는 천체 사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천체 사진의 매력은 일단은 천체 관측이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보기 굉장히 어려운 피사체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그리고 지구 밖에 있는 피사체인데다가 아주 멀리서 오는 빛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카메라 사진으로 담는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찍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쉬우니까 또 욕심이 생기죠. 한 번 더 좋은 거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제 그 천체 사진에 빠진 사람들은 뭐 완전히 그렇게 매니아가 되는 거죠. 반짝이는 별들이 하늘을 수놓는 시간. 퇴근 시간도 지났는데 김가람 씨가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삼각대, 소형 적도의, 디지털 카메라까지 다양한 장비로 철저하게 중무장을 했는데요. 그가 향한 곳은 건물 옥상. 이곳에서 간단하게 천체 사진을 찍을 요량인가 봅니다. 천체 사진을 찍을 때는 달의 빛이 적은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가 맑은 겨울철은 천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적기. 곧 밤하늘은 아름다운 피사체들을 쏟아냅니다. 초저녁의 모습을 드러내는 마차부 자리부터 겨울 밤하늘의 황제라 불리는 오리온 성운, 그리스 신화 속 전설을 담은 오리온 자리까지 일반인들도 천체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은 반드시 삼각대가 있어야 되고요. 삼각대로 카메라를 이렇게 안전하게 잘 고정을 해야 하지만 천체 사진이 잘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잘 나오고, 어두운 데서 촬영하시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날씨, 그리고 습기도 확인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기 중에 이 습도가 높으면은 그 천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굉장히 낮은 날, 그리고 주변에 호수나 물가가 없는 곳이 그 천체 사진 촬영하기 좋은 곳입니다.
망원경부터 천체 사진까지 우주의 신비로움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더 멀리 보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보다 먼 우주로 향했습니다. (1990년) 인류의 꿈을 담은 최초의 우주 망원경 허블이 디스커버리호에 실려 지구 밖으로 발사됐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수십만 장의 우주 사진을 지구로 보내고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28년 동안 혁혁한 공을 세웠죠. 우주 망원경은 인류에게 새로운 눈이 되어줬습니다.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은 21세기 우주과학 시대를 앞서 이끌 핵심 국가기관입니다. 그중 하나인 우주천문그룹은 다양한 위성 관측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우주망원경 개발에 도전하며 우주천문연구의 신학로를 개척 중인 연구자들이죠. 우주천문그룹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우주망원경을 직접 만들고 그거를 제작해서 실제 운용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과학연구까지 하는 유일한, 국내에는 유일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개발한 이제 망원경 같은 경우가 이제 3개의 그 소형 망원경들이 있었고요. 예, 그걸 기반으로 계속 과학연구도 수행하면서 차기 프로젝트도 계속 수행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과학기술 위성 1호에 탑재된 우주망원경 핌스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천문학의 연구를 위해 더 새롭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우주망원경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 최근 새롭게 개발한 3번째 우주망원경 니스를 차세대 소형 위성 1호에 탑재해 올해 우주로 발사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지상이 아닌 우주로 망원경을 쏘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는 우주를 관측하는 데 있어 성가신 장애물로 여겨집니다. 가시광선을 제외한 나머지 파장은 대부분 대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방해권인 대기를 피하기 위해 망원경을 우주로 띄워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여러 파장의 천체를 관측하는 거죠. 발사를 앞둔 니스 망원경은 적외선을 방출하는 천체를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적외선 망원경입니다. 이는 우주먼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야간 투시경을 쓰면 밤이라도 사물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 같은 특징으로 니스는 별 탄생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NISS는 저희가 근적외선 쪽에서 적외선 쪽에서 영상하고 분광을 이제 동시에 구현한 우주망원경이고요. 주경은 한 15cm 정도 되는 이제 소형 망원경입니다. 근데 소형 망원경의 특성상 굉장히 넓은 시야각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 우주를 영상과 분광을 이제 동시에 탐사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2년 전 연구원을 찾았을 당시엔 니스 망원경의 조립이 한창이었는데요. 조립을 마친 우주 망원경은 극한의 우주 환경을 견디기 위한 혹독한 환경 테스트를 거칩니다. 발사를 앞둔 니스 망원경 또한 우주 궤도에 오르기 위한 수많은 관문들을 거쳐냈죠. 별을 따기 위해선 하늘에 올라가야 한다는 말처럼 연구진은 높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우주 시대를 개척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죠. 2003년 발사한 최초의 한국형 우주망원경 핌스. 과학기술위성 3호 주탑 제체인 다목적 적외선 영상 시스템 미리스. 그리고 올해 발사할 니스 망원경까지 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니스 망원경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적외선 영상 분광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소형위성 1호가 발사된 후 2년 동안 우주별 탄생 역사를 연구할 예정인데요. 적외선 영상 분광기란 무엇이고 우주의 새 얼굴이 될 니스 망원경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술적인 카테고리에서는 저희가 현재 여기서 개발된 기술들은 적외선 영상 분광이라고 하는 그 영상과 분광을 이제 동시에 구현한 관측 기술인데요. 이런 관측 기술들이 우주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동작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이제 두 번째 목적은 거기서 여러 가지 관측을 통해서 얻은 관측 결과들을 분석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먼 우주에서 오는 그 구분되지 않은 은하들에 의한 이런 시그널들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밝히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까운 좀 은하에서 봤을 때 그 은하들의 별 탄생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적하는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니스 우주망원경 발사를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3년 발사한 다목적 우주망원경 미리스가 놀라운 관측 데이터를 보내온 건데요. 미리스는 숨겨진 별 생성 영역을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분석해 세계 최초로 은하 정밀 지도를 완성해냈죠.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우주 망원경. 그 새로운 목표는 무엇일까요? 현재 니스는 저희가 그 관측 기술을, 그러니까 적외선 영상 분광이라고 하는 관측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도 이제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개발했었고요. 현재 나사랑 같이 나사 쪽에 제안한 미션은 전체 하늘을, 전 하늘 영역을 영상하고 분광을 이제 동시에 관측하는 그런 관측 모드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 심사를 현재 나사에서 받았고요. 그게 아마 승인된다면은 저희가 또 다른 큰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138억 년 우주 역사의 비밀을 풀기 위한 세계 천체 망원경들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 첫 단추였던 허블 망원경은 이제 그 생을 다하고 이를 대신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2019년 대기 밖으로 쏘아 올려질 예정인데요.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은 약 135억 년 전 최초의 별을 찾는 것이 주 임무죠. 더 크게, 더 멀리 내다보고 싶은 인간의 욕구만큼 지상의 망원경들도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밖 어딘가 있을지 모를 생명의 존재를 확인하고 미지의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점점 더 큰 구경의 전파 망원경을 건설하고 있죠. 해발 2,500m, 칠레 안데스 산맥 정상. 맑고 어두운 밤하늘 덕에 탁월하게 선명한 천체 영상으로 유명한 이곳에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건설될 예정인데요. 지름 8.4m짜리 거울 7장으로 구성된 이 망원경은 그 구경만 25m에 달합니다. 광학 망원경으론 세계 최대 크기로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10배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달에 켜진 촛불 하나를 볼 수 있고 400km 떨어져 있는 동전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죠.
아주 최초 한 수억 년 그에 해당하는 천체를 관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어떤 망원경이나 그 관측 장비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GMT의 연구 목적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우주가 처음에 팽창을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다가 처음으로 별이 생겼을 때 그때 태어난 최초의 별을 연구하자. 그게 그 GMT 연구 주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발견된 3,000개가 넘는 이 외계 행성들 중에서 정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별은 무엇인가? 외계 생명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고 싶다는 거죠. 한국과 미국, 호주 등이 제작에 참여한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오는 2023년 첫 관측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급 망원경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계속된 기술 도약으로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천문학. 그럼 앞으로 우리는 하늘과 우주를 또 어떤 방법으로 내다보게 될까요? 이제 미래에는 빛이 아닌 그 중력파를 통해서 또 우주를 관측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는 그 작년에도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중력파를 관측한 사람들이 중력파 관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그 우리가 눈으로 빛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문학은 늘 미래과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파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오는 그 전파 신호를 그 자기 공명 장치라는 걸 이용해서 증폭을 시켜서 이제 아주 미약한 신호를 이제 키워서 측정을 하는데요. 그 MRI라고 그러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그 천문학 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의료기기로 쓰이고 있죠. 현대 어떤 그 세상이 천문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문학은 최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미래의 과학입니다. 광활한 우주는 더 이상 상상의 공간이 아닌 현실이 되었죠. 지구별의 시작을 알려주고 인류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으로 무한 변신 중인 천문학. 미래의 학문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